홍인표의 왈왈왈 45번째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한 기자고요.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9월 3일에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행사가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참 이 전승절 외교, 전승절 열병식 얘기 그 외신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중국의 전승절,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그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다.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전승절은 일단 공식 명칭이요. 항일 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전승절이 9월 3일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중국은 왜 9월 3일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2차 대전을 보면요. 이게 사실 전 세계에 걸쳐서 유럽, 아시아에 걸쳐서 여러 군데서 전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이 각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독일이 항복했거든요. 예.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했지만 나중에 독일이 항복한 거 이게 1945년 5월 8일인데 예. 그래서 5월 8일을 갖다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승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 모스크바 시간에 맞추니까 5월 8일이 아니고 5월 9일이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히로이도 1왕이 항복을 발표한 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8.15. 예. 그제 8.15가 이제 그런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의 미주리오 함상에서 일본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요걸 갖다가 이제 9월 2일로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서명한 날. 그리고 중국은 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 해야 그게 이제 문서가 공식 효력을 발휘한다. 예.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구차장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미국이 미주리호 함상에서 사인했을까요? 글쎄요. 모르시죠? 저도 원래는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원래 미국 육군하고 해군은 전통적으로 앙숙이랍니다. 그게 물론 당연하겠죠. 예.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 육군을 대표하는 메가드 원수에게 극동 총사령관을 맡기면서 예. 당신 주관으로 그 일본 항복 문서 조인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의 니미츠 제독이라고 예. 그분 장모로 유명한 거기가 이제 해군 대장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화가 나가지고 워싱턴 본부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 육군의 주도로 항복 조인식을 할 경우 미 해군은 절대로 참가 안 하겠다. 아하, 육군의 공을 더 많이 인정해주면 해군이 발끈하는. 그래서 결국은 미주리오 함상이라는 절충안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해군 장관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이분이 고향이 미주리 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고향도 미주리고 그래서 미주리 호 함상에서 하면 해군의 체면도 살려주고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예. 메가드 원수가 있고 그다음에 메가드 대장이고 그다음에 여기 니미츠 대장인데 예.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메가드 원수는 그러니까 연합국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사인을 하고 예. 니미츠 제독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하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해군 전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깃발만 올리게 돼 있대요.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을 갖다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대장이면 대장의 깃발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육군 대장이고 해군 대장이니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2개로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참 뒷얘기들이 있었군요. 근데 그럼 이 중국 같은 경우 전승절이 공휴일인가요? 우리는 원래만 전승절을 갖다가 법정 공휴일 했죠. 그래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휴가 됐습니다. 일요일에 6일부터 이제 정상 출근하고요. 그래 중국 국민들은 전성절도 전성절이지만 일단 놀아서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올해만 법정 공휴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올해 전승절을 좀 각별하게 챙기는 건 아무래도 7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이겠죠? 그렇죠. 역시 70주년 항일 전쟁에서 70주년 그죠. 중국에서도 예. 역시 10년, 20년 그 단위로 예. 꺾인 해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전성절 같은 경우는 일단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두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군사 프레이드, 열병식을 갖다가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해 열병식에 중국이 뭐 첨단 무기를 전부 다 선보일 거라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열병식 이것도 참 궁금한 행사 중 하나예요. 얼마나 대체 대규모일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물론 전쟁하면 제일 좋은데 전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무기가 있다 이제 화력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평화 시기에는 화력을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병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사력을 갖다가 과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시 열병식인데 그동안 중국의 열병식 같은 경우는 10월 1일이 이 사람들의 국경일이잖아요. 예. 국경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그럼 열병식을 이게 예전에는 좀 자주 하다가 그 최근 들어서는 좀 이렇게 드문 행사가 된 건가요? 그렇죠. 1950년대 그러니까 마오쩌둥 시절 때는 예. 해마다 했고 그래 1954년 같은 경우는 역시 김일성 북한 주석도 와가지고 같이 마오쩌둥하고 예. 열병식에 참석했죠. 그 사진 많이 그래 그게 이제 54년이 뭐냐? 53년까지 한국 전쟁했고 예. 54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이래서 예. 이제 한 거고요. 50년대는 계속했는데 문제는 60년 들어가면서 이제 문화혁명이 생기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끝나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걸 부활시킨 게 1984년 예. 그 당시에 덩샤오핑 중앙군사위 주석 시절 때 그 건국 35주년 기념 행사로 대대적인 열병식을 했고 그 이유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1999년에 장제민 시대에는 건국 50주년 후진타오 시대는 이제 2009년에 건국 60주년. 예. 이때 이제 열병식을 했는데.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건국 70주년이면은 2019년이 돼야 맞는 거로군요. 그렇죠. 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에 해야 되죠. 그런데 예. 이걸 갖다가 4년 앞당겨 버린 거죠. 항미 전쟁에서 이겼다. 이걸 갖다 기념 삼아서 이 열병식을 앞당겼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열병식이라는 게 그 시진핑 주석 체제가 뿌리를 내렸다. 이를 갖다가 이제 중국 국민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게 없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슬로건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 갖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원래 이게 이제 항일 전쟁 승리이기 때문에 일본을 겨냥한 거죠, 그죠? 예. 일본을 겨냥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 해가지고 50개국 이상에다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영 답이 신통치 않았어요. 예, 미국도 안 오죠. 그죠? 미국 안 오죠. 미국은 뭐냐면은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못마땅한데 중국 군사력을 갖다 과시하는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앉아 있을 리 만무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뭐 일본은 뭐 온다 만다 이렇게 역시 간만 보다가 그냥 싹 발을 빼버렸고 안 가는 걸로 결정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유럽도 역시 중국의 군사력이 이제 군사 굴기라 할까요? 군사 대국이랄까 이런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데다가 푸틴이 또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하고 또 이제 얼굴을 맞대기 싫으니까 한 자리에 앉기 싫으니까. 지난번에 그 유럽의 승전기념일 행사 때는 다 모이긴 모였더라고요. 근데 다 모였는데 그 푸틴 대통령만 약간 외톨이처럼 한 옆에 모르겠어요. 그게 외신 사진들이 그런 장면이 딱 포착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뭐 오바마 대통령 등도 다 참석을 하는데 아주 싸늘하게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잡혀갖고 재미있었는데 이번에 유럽국들은 그 푸틴이 온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웠나. 그래서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5월 9일 날 전성 행사할 때 그때 4대 전성국 중에서 그 미국, 영국이 안 갔지 않습니까? 예. 유럽 다 안 갔죠. 예. 그때 26개 국가 정상이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썰렁했는데 그래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도도 안 갑니다. 인도 그죠? 인도도 안 갔죠. 그 동남아 국가 다 안 갔죠. 예. 그 다음에 이리저리 보면은 마땅한 데 갈 데가 없어요. 그죠? 30개 나라가 이제 겨우 추려가지고 30개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위급 인사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용해, 예. 최룡해라고. 하여튼 그 사람이 오는 그런 예. 고위급 인사를 보낸 나라가 19개 나라. 그다음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같이 국제기구 수장 여기 예. 10명 와가지고 그럭저럭 이제 뭐 구색은 갖췄는데 하여튼 중국 지도부가 많은 마음고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리저리 하면은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이렇게 조금 껄끄러워지면서 그 상하이 협력기구 통해서 둘이 굉장히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보면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예. 무슨 스탄 붙은 나라들이 이제 거기가 대충 오고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예. 그다음에 수단 이런 데가 이제 대충 이렇게.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많이 오랫동안 가까웠던 나라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원래는 일본을 겨냥으로 했다가 예. 이게 손님들이 안 오니까 이제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안 오는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여기를 갖다가 다 겨냥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상대하는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들한테 그 우리가 이 정도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최첨단 무기는 다 이제 예. 꺼내놓는다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 있는 나라들,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이라든가 아프리카,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있는 나라들한테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심하고 나를 따라도 괜찮다 이런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과거에도 중국이 비동맹 외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본의 아니게 또 비동맹 외교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원래는 사실은 그게 뭐 잔치상을 마련하면 예. 손님이 예.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좀 와서 이렇게 예. 해야 좀 분위기가 살 텐데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들 그냥 다 거절해 버리는 바람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가기는 가는데 뭐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메르켈 안 올 겁니다. 결국 안 오는 메르켈 그 영국 뭐 저기 예. 영국 그 저 캐머런 총리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 다 안 오고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체코의 대통령 한 분만 이제 유일하게 온다고 해가지고 그분은 오히려 지금 뭐 아주 직사대. 지금 그 참석하는 나라들이 보면은 뭐 아프가니스탄, 뭐 캄보디아 이렇게 조금 그 제3세계 국가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열병식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프레이드를 하는데 예. 원하면은 예를 대표단을 보내라. 아. 그래서 그 프레이드 같이 열병하는데 하나의 제대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참석하는 예. 나라가 그게 11개 나라입니다. 이제 예. 캄보디아 뭐 아프간, 라오스,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이제 일단 그걸 보냈고 아니면 조금 저기 숫자가 좀 적어가지고 소수의 대표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뭐 같이 이제 끼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 6개 나라고요. 그다음 참관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참관단을 보는데 여기는 31개. 여기는 이제 그 대표단 한 3명, 4명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열병식을 갖다가 관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뭐 반둥 회의 60주년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세계 결속을 다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정말 본의 아니게 중국이 역시 제3세계 맏형이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비동맹 세계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반둥회 60주년 기념회의 열리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사를 쓰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60년 전의 주인공은 그 주은래, 저우언라이였고 60년 뒤인 지금의 주인공은 역시 시진핑이다. 그렇게들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이 이 제3세계 국가들의 맏형은 맏형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열병식 자체도 뭐 그럼 굉장히 대규모로 치러지긴 하겠네요. 예, 그렇죠. 이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15번째 열병식이고 이게 이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데요. 일단 열병 부대원들이 이제 한 12,000명이고요. 우와.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그 뭐 천안문 광장 그리고 태안문 광장을 행진을 하는데 40여 종의 무기, 500개의 무기를 40여 종의 무기, 500개 무기. 그다음 공군 주력기 같은 경우는 20여 종의 200대를 갖다가 동원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전략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이제 2009년
저번 건국 60주년 열병식 할 때는 이게 5개 종류에 이게 한 100기 정도를 갖다 선보였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7개 종류에 어허. 한 150기가 넘는 예. 이런 이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다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신형 미사일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사거리가 예. 13,000km, 11,000km 이래 가지고 미국 대륙까지 직접 때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탄도 미사일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핵 잠수함이 발사하는 쥐랑2라는 이런 뭐 미사일도 있고요. 예. 뭐 하여튼 들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들고 나온다는 거고 또 공군 그러니까 전투기 같은 경우도 차세대 공중 전력 이것도 다 들고 나온다는데 예. 이거 2009년 이제 열병식 할 때는 이게 그 당시 150대 들고 가는데 지금은 200대 들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뭐 공중 경보기라든가 전폭기, 전투기, 함재기, 헬기 그러니까 모든 항공 전력을 갖다 총동원해서 이걸 보인다는 거고 열병식에 나오는 무기는 100% 중국산이고 아하. 그중에 84%는 이번에 새로 처음 선보이는 무기다 하니까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짜 중국이 무언가 대단히 자랑할 것들을 쫙 한 번에 펼쳐 보이는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번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공산당의 그 원로들 열병식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점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게 장쩌민 전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89세 생일을 지냈는데요. 이분은 건강상 이유하고 그다음에 단중앙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돌았던 장쩌민 전 주석이 뭐 체포됐다 이렇게 사진이 돌아가지고 뭐 진위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거지만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약간 뒤에서 누가 손을 붙잡은 것 같은 교묘한 사진이기는 했어요. 아무튼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은 아마 그런 사진 놔두는 거는 이 장쩌민 주석이 건강은 한데 예. 혼자 힘으로 못 걷는다고 해요. 아하, 옆에서 부축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축하는 사진이 마치 체포한 사진처럼 예, 그렇게 보이죠?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장쩌민 주석 같은 경우에 이제 불참한다. 이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이것도 하나의 큰 뉴스인 게 이번에 원래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원래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웬만한 행사에는 다 나타나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베이징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은퇴한 다음에도 나타나니까 이 입장할 때 이 순서대로 그 사람들은 권력 서열에 따라서 입장을 하는데 후진타오 주석이 맨 먼저 오고 이분이 두 번째로 오고 세 번째가 우방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냥 이 서열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을 번거롭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번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볼 때는 못 나온다. 건강 문제로 못 나온다는 거고 후진타오 주석 역시 사실 장쩌민 주석이 안 나오니까 뭐 나도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근데 리펑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참석하고 싶다 했는데 와병 중이라서 의사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어떻게 보면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울고 싶은 게 뭐 뺨 때렸다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됐는데. 아니 그 보도를 보니까 이 열병식을 서서 봐야 되는데 서서 볼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다. 뭐 그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제 원로들 뭐 참석에 대해서는 뭐 하셔도 좋다. 말로는 하셔도 좋다. 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그래요. 하나는 건강이 허락하면 그러시고 두 번째는 또 본인이 뭐 굳이 안 나오시겠다는데 나오실 필요는 없다. 근데 본인이 굳이 나오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본인은 굳이 나오고 싶은데 건강이 또 안 되면 그저 누가 뭐 대신 붙잡아 줄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치적인 조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뭐 그다지 그렇게 나오실 분이 많지 않더라. 원로들이요. 그리고 또 이제 원로들이라는 게 보면 뭐 척하면 삼천리라고 뭐 이 빨리 알아채야지 그걸 갖다가 뭐 이미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지도자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 이 행사 자체가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완전히 뿌리내렸다는 걸 갖다 대내에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어른들이 가가지고 그냥 또 어수선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그저 또 집안에 어른이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시선도 분산되고 시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외로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중국의 원로 정치가 이제는 이제 영향력 있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또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 비리 고위 간부들이 많이 낙마했는데 그랬죠. 이게 사실은 다 또 원로들과 또 다 그것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이분들이 많이 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그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방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 방중에 대해서는 뭐 아주 고마워합니다. 예. 왜 아주 고마워하냐면은 사실 그동안에 또 박근혜 대통령 사실 방중을 갖다 성사시키고 해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저번에 고인사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와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 언론에서 이번 열병식에 참석하는 국가 원수들 그러니까 외국 손님들 가운데 4명의 최고 기빈이 누구냐 예. 하니까 여기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아까 말씀드린 체코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4명을 꼽고 있는데 여기서 2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그죠? 예. 네. 그 사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 오는 게 도와주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두 나라 사이가 또 그런 사이가 두 나라 아니죠. 사이가 뭐 이런저런 사이가 아니니까 뭐 오시는데 말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속내는 오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참 우리도 속이 쓰립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그 중국의 그 최대 파트너고 최대 협력자이기 때문에 뭐 푸틴 대통령 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있는데 뭐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앉고 왼쪽이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앉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 좀 의외 인물이 바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오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왜 어째서 그 체코 대통령이 그 4명의 기빈안에까지 꼽힐 정도가 됐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번에 중국 열병은 서방에서 보면 이것이 군사력 과시고 유럽이나 뭐 오바마 대통령이 안 오는 것도 바로 집단을 불참한 것도 이게 이제 중요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체코 대통령이 그런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무릅쓰고 혼자 왔다는 것은 이번에 담력, 용기 그리고 개성이다. 아, 그게 중국 언론들의 평가인가요? 중국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는 그 동유럽권에서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그 서구화가 된 나라잖아요. 좀 이례적으로 들리기는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체코가 동구권 국가 가운데 기술력이나 교육 수준이 사실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만 체코 대통령이 오는 거는 이분이 유럽의 대표로 오신다. 그다음에 예전 사회주의 국가를 또 대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4대 귀빈 중에 한 명을 이분을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참석해 준 걸 갖다가 뭐 고맙다는 거고 우리가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될지 이제 우리 다 같이 고민하자. 재미있는 얘기가 그런 분위기라면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에서 선물이라도 정말 받아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다가 우리가 원래 이제 의장국이고 하니까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다 서울에 한 11월 정도 유치를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과연 이제 아베 총리하고 만날 거냐,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운만 떼겠죠. 운만 떼고 이제 중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원래 힘들겠다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선을 해가지고 한중일 정상회의만 성사시킨다면 뭐 충분한 선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석을 놓고도 뭐 일본과 그 중국 사이에 설전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것도 이것도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다. 진짜 고맙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유엔 사무총장이 서양인이었다면 아마 안 왔을 거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직 외교장관이었다. 이런 걸 갖다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오는 거, 그죠? 한국의 귀빈들 2사람 오는 걸 갖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 시각은 뭐냐면 열병은 올림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오지 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올림픽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가 다 참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평화의 제전이지만 열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친구만 오고 우리를 친구로 생각 안 하면 안 와도 괜찮다. 이런 게 중국 사람 밑바탕에 깔리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의미, 뭐 또 국제 정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은 일단 연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국제 행사할 때마다 베이징 하늘이 맑아지잖아요. 이번에도 그런가요? 아, 당연히 맑아졌죠. 아주 그냥 아주 기분들 다 좋아졌습니다. 예. 일단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전성절 연휴를 더 반기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전성절의 맑은 하늘이라는 이런 뜻으로 한자로 쓰면 열병람이고. 예. 중국말로 하면 위에빙란이라는 그런 말도 그런 말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벌써. 열병식의 파란 하늘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식에 점한 파란 하늘이라는 뜻인데 사실 작년 11월인가요? 베이징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렸죠. 예, 그때 에이펙 블루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에이펙 블루죠. 그것도 이제 에이펙 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에이펙 란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역시 열병란이라고 해가지고 열병남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신조어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뚝딱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인위적인 노력이 이제 많이 들어갔죠. 이 베이징의 공장 한 2,000군데 다 문 닫았고 아예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차량을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있는 차량도 지금 2부제 홀짝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이제 갑자기 맑아졌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원래 이제 베이징은 가을이 최고입니다. 사실 봄은 황사가 있고 여름은 너무 덥고요. 그리고 겨울도 추워요. 그런데 이제 황금의 가을이라고 해가지고 베이징의 가을이 진짜 좋은데 그동안은 사실은 스모그 때문에 이게 베이징의 그 황금의 가을이 사라졌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 열병식 덕분에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갖다 되찾았다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하늘이 맑아지는 어쨌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맑아지는 기간이니까 그런 거는 참 반갑게 들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저번에 그 청취자분이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남중국해 분쟁 가지고 더 알차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